안녕하세요. 이제 막 돌싱이 된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어쩌다 보니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엄마는 시할머니와 고모들한테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고통을 알아주기는커녕 고모들을 두둔하고 할머니의 편에서 오히려 더 구박하시기만 했습니다. 어린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집에서 엄마의 편이 되어주는 어른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마음 뚫 곳 없고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도 못하고 매일 밤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절대 결혼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결혼에 대한 환상이 없어서인지 이성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멋진 선배를 쫓아다니거나 연예인을 좋아할 때 저는 문제집을 한 번 더 풀었고 책을 한 글자라도 더 봤어요. 공부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죽자 사자 공부를 한 결과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수도권 치대를 입학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 후 선배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페이 닥터로 몇 년을 근무하다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30살에 제 이름을 걸고 저의 치과를 개업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양심적으로 운영하고 겁 많은 아이들도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니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여 개원한 지 1년 만에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고 서울의 투룸 아파트를 얻을 정도의 순이익이 나왔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은 회사도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데 저는 치과가 잘 되어 돈도 벌고 서울에 저의 집도 생기니 일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31살부터 35살까지 일에 미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에만 푹 빠져 살았습니다. 제가 35살이던 해의 12월 한 해를 마감하며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어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테이블로 어떤 남성분이 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어린 직원인 이지 씨의 대학교 선배였고 이분도 회사에서 다 같이 회식을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 지희 잘 부탁드린다며 제게 인사한 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출근하자마자 지희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제 만난 선배가 저를 소개해달라고 했다며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기에 싫다고 거절했지만 지희 씨는 선배가 성격도 좋고 나이도 좋고 둘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자꾸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직원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딱 밥만 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지희 씨의 선배와 주말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리고 주말 약속한 장소에 시간 맞춰 나가니 지희 씨의 선배가 저를 알아보고 먼저 아는 척을 했습니다. 회식 날에는 식당이 어둡기도 했고 술에 취해서 제대로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밝은 곳에서 맨정신에 보니 사람이 서글서글하게 생겼더라고요. 자리를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말도 꽤 재미있게 잘하고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했어요. 이분의 이름은 김진우였고 꽤 잘 나가는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일하다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나이가 같은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일 것 같아 꼭 만나보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진우 씨가 싫지는 않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 우리는 서로의 연락처도 주고받고 다음에 만날 약속까지 정하게 되었어요. 다음 만날 날도 진우 씨는 여전히 유쾌했고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기도 하고 저의 이야기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런 진우 씨의 모습이 참 좋았고 진우 씨도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거의 매일 퇴근하면 저의 치과 앞에 왔어요.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스스럼 없이 반말을 주고받는 친구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루는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려는데 제게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며 공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저와 제대로 연애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렵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진우 씨에게 어린 시절 제가 본 엄마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저는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나이가 적지 않으니 가벼운 연애를 할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결혼하기 싫은 나라도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자신이 싫은 것이 아니라면 평생 연애만 해도 좋다고 하며 일단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진우 씨에 대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당장 결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싫은 저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길래 진우 씨의 고백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진우 씨는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나 데이트를 즐겼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는 다툰 적이 없었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고 착한 진우 씨의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게다가 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게 새벽이건 언제건 항상 달려와 주었습니다. 한 번은 밤에 혼자 있는데 집에 꽤 큰 벌레가 나왔어요. 사실 제가 강아지도 무서워하고 벌레는 정말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벌레를 잡지도 못하고 정말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진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좋지 않으니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벌레가 나왔는데 너무 무섭다고 했더니 지금 바로 가겠다며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지 뭐예요? 그러더니 그 밤에 우리 집에 달려와서 벌레를 잡아주었습니다. 남들은 별일 아니라고 느껴질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듬직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도 저를 먼저 위해주는 진우 씨의 소소한 행동들에 감동하여 결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진우 씨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붙잡고 진우 씨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시부모님과 6살 어린 여동생, 그리고 2살 된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짝을 만난 것이 다행이라며 저를 반겨주셨어요.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6살 어린 여동생은 이름이 김고은이었는데 이름처럼 참 곱게 생기고 키도 크고 연예인처럼 예뻤어요. 여동생은 자기 아들인 호진이를 소개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그다지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동생은 한 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돌 전에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이혼한 것이 흠이 아니기에 정말 맞지 않는다면 이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궁금했지만 더 물어보면 실례일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지는 않았네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긴장하고 있는 제게 편하게 앉으라고 하시며 우리는 혼수 예물 예단 다 필요 없고 며느리 돌이고 뭐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 그저 아이 낳고 잘 살라고만 하셨어요. 여동생은 계속 표정이 좋지 않았지만 딱히 저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지는 않아서 그냥 혼자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서 그러나 보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인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진우 씨에게 여동생에 관해서 물어보니 여동생은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거지 속은 여리고 착한 아이라며 시간을 두고 겪어보면 금방 친해질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결혼해도 여동생을 뭐 본다면 얼마나 보겠냐는 생각도 들고 우리보다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여동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바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신혼집을 알아보려다가 제가 혼자 살고 있던 집이 저와 남편의 직장까지 출퇴근하기 편해서 따로 집을 구하지 않고 제가 살던 집에서 같이 시작하기로 했어요. 어지간한 가전제품은 다 있기에 따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필요도 없었고 집 상태도 깨끗해서 침대와 장롱만 새로 들였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결혼은 절대 없다고 장담했던 제가 37살의 나이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일하는 며느님이라며 엄청나게 잘해주셨어요. 매번 시댁에 가면 다양한 반찬은 기본이고 제게 설거지조차 한 번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가씨는 여전히 제게 뚱한 표정을 지었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말을 걸어도 항상 단답형으로 말하는 통에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가씨의 방을 보았는데 딱 봐도 값비싼 명품 가방에 좋아 보이는 옷이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가씨가 분명히 회사에 다니지 않고 아이만 보고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명품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아가씨는 일하지도 않는데 명품 가방이 어떻게 그리 많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그게 다 명품이었냐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며 사실 아가씨가 일하는 것은 아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매달 용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돈으로 생활을 하고 자신의 물건도 산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는 둘 다 돈을 벌고 있으므로 집에서 생활하며 나가는 공동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따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가씨한테 용돈을 준다는 것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여동생에게 준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하고 말았네요. 그렇게 결혼한 지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우리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아기를 빨리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기지 않았고 병원에서 시험관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기는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고요.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아기는 생기지 않으니 답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최선을 다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의 노력이 너무 고마웠어요. 남편과 아기를 기다리며 깨를 볶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호진이를 혼자 키우는 아가씨한테 자동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가 자동차가 필요하면 아가씨 돈으로 사면 되지 그거를 왜 나한테 말하냐고 했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아가씨의 생활비나 호진이의 양육비를 다 남편이 지원해줬다고 하며 이번에 아가씨의 자동차도 남편이 사줘야 할 것 같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가씨한테 나가는 소소한 돈은 자신의 월급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워낙 고가이니 같이 사주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가씨의 호진이 어린이집에 가는 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본인이 돈 벌어서 본인이 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돈 벌어서 언제 돈 모으냐고 하며 일단 우리가 먼저 사주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아가씨를 도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아가씨 어릴 때 잔병치레가 심해서 병원에 입원했던 시간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공부는커녕 제대로 된 스펙도 쌓지 못했다며 여동생만 보면 안쓰럽다고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생각이 달랐어요. 남편이 평생 아가씨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한 달 용돈은 그렇다 치고 자동차까지는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한 달에 용돈은 얼마나 주길래 돈도 안 버는 사람이 그렇게 명품이 많은지 물었어요. 남편은 얼마 안 준다고 하는데 뭔가 내 눈도 피하고 말끝도 흐리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남편을 추궁하며 말하지 않으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직접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펄쩍 뛰며 자신이 한 달에 주는 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데 한 달에 무려 200만 원씩이나 여동생에게 주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가씨는 과소비의 낭비가 정말 심했고 이런 부분 때문에 호진이의 아빠인 전 남편과 이혼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명품을 사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 많은 돈을 제 남편과 부모님께 받으며 여전히 과소비에 사치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동생이 그저 안쓰러워서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우리 부부 공동 생활비 100만 원을 내고 얼마 되지 않은 남은 돈을 자신의 몫으로 사용하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달에 200씩이나 주는 것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200만 원이면 누군가에게는 한 달 월급이야. 내가 동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오빠가 돼서 이 정도도 못 해주면 그게 무슨 가족이야. 게다가 지금 내 동생이 노는 것도 아니고 호진이 보고 있잖아. 내 생각엔 호진이가 갓난아기라서 아가씨가 일 못하는 상황도 아니고 호진이도 어린이집 가는데 그 시간 동안 아가씨가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라고 하고 당신은 아가씨에게 주는 용돈을 줄이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안 그래도 호진이 키우느라 힘든데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리고 일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하면 여동생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래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200만 원이나 받는 건 좀 아니지.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 명품을 쓸데없이 사는 거 아니겠어? 그게 다 낭비고 과소비야. 호진이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지. 그 용돈 좀 줄이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저축하자. 그래도 그동안 200만 원씩 줬는데 어떻게 단칼에 줄이냐? 진짜 인정머리 없다. 너 생각이 정 그렇다면 네가 번 돈으로 아가씨한테 돈을 200을 주든 300을 주든 내가 상관하지 않을게. 다만 공동 생활비를 못 낼 정도가 되거나 나에게 아가씨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바라지는 마. 그리고 아가씨한테 자동차를 사주는 것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평소와 같이 남편은 남편 직장으로 저는 치과로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일하다가 잠시 쉬는데 시어머니가 아가씨 자동차 한 대 뽑게 도와달라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호진이도 있는데 이제는 본인의 앞가림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는 잘 살면서 하나뿐인 네 신우인데 그런 신우한테 차 한 대 뽑아주지도 못하니? 넌 신우를 가족으로 생각은 하니? 막말로 너 동생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도 차 안 뽑아줄 거야? 제 동생이어도 이렇게 차를 뽑아주지는 못할 것 같네요. 차라리 일하라고 일자리를 소개해줄지언정 돈을 주며 차 뽑으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드리기 주제넘지만 아가씨한테 시부모님께서 돈을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돈을 주시지 마시고 차라리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세요. 시부모님 남편이 언제까지 아가씨 먹여 살릴 수도 없지 않나요? 물고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어야죠. 그럼 잘난 네가 고은이 일자리 좀 소개해 주렴? 아니지. 차라리 네가 일하는 그 치과에서 고은이 일할 수 있게 자리 좀 마련해 줘. 그럼 그런 줄로 알고 끊는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실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때 오래 근무했던 데스크 직원이 관둔다고 하는 바람에 직원 한 분을 급히 구해야 하는 상황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는 아가씨를 데스크 직원으로 채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력직 직원을 새로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출근했는데 아가씨가 치과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한테 들었다며 여기서 오늘부터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관둔다는 직원도 드디어 인수인계하고 나갈 수 있냐며 좋아하고 다른 직원들도 다들 반기는 분위기길래 어쩔 수 없이 아가씨를 채용했습니다. 아가씨가 출근한 지 2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생각보다 일을 잘하고 직원들과도 잘 지내 보였습니다. 하루는 치과 모든 업무를 마치고 정리하는데 아가씨가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다며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방 하나가 빈 방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가씨와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좀 해봐야겠다고 했는데 아가씨가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하더라고요. 남편과 아가씨가 통화하더니 저의 생각은 묻지도 않고 우리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바로 짐을 챙겨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호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 어차피 호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지금도 시어머니가 혼자 다 보셔서 자신이 우리 집에서 살아도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 뭘 자꾸 그리 남의 자식 걱정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얼른 집에 가서 짐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퇴근을 하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왜 아가씨를 우리 집에서 살자고 했냐고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고은이가 집이 구해질 때까지만 같이 살자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며 저를 냉정한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아가씨 때문에 계속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는데 아가씨가 자신의 일주일 짐을 챙겨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이미 온 아가씨를 이 밤에 내보낼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작은 방을 내주었네요. 이렇게 아가씨와 남편, 나 셋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씨는 우리 집에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 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솔직히 저도 너무 피곤한데 자신도 피곤하다며 저에게 밥을 맡겨놓은 사람처럼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랫동안 살 사람도 아니고 원래 먹던 저녁밥에 숟가락 하나 놓는 것이 뭐 그리 어렵나 싶어 밥을 차려줬는데 언제부턴가 당연히 제가 밥을 차리는 사람처럼 되어버리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한테 본인 밥은 본인이 차려서 먹으라고 했더니 시어머니한테 바로 전화를 해서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잠시 뒤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너는 애한테 밥 한 번 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리 생색내니? 밥 좀 제대로 차려줘. 그리고 너 아침마다 우리 진우하고 고은이 굶기고 출근한다며? 아침에 밥을 든든히 먹어야 가서 일도 열심히 하지.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출근해야 하는데 언제 밥을 해서 언제 차리고 치우고 나가나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가씨의 엄마가 아니에요. 제가 이 둘의 식사까지 책임져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자식들 밥상을 제게 당당히 요구하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아가씨가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새언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도 돼요? 왜요? 며느리는 뭐 말도 못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말하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가씨와 제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남편이 저의 편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의 편을 들며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상해서 미칠 노릇이었죠. 그 뒤로 아가씨는 제가 남편에게 퇴근 후 청소를 시키거나 설거지를 시키면 항상 오빠 시킨다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고 시어머니는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에게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아가씨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바꿔주라고까지 하며 저를 구박했답니다. 정말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고 저는 제 집에 있지만 하루도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인지 아기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아가씨는 집에서뿐만 아니라 치과에서도 밉상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잘 지내는 듯 했는데 그 뒤로는 직원들 사이에서 이간질하고 일하기 싫어서 뺀질거렸어요. 아가씨가 하지 못한 일들은 다 다른 직원들의 몫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매우 컸답니다. 심지어 개원할 때부터 있던 직원들이 아가씨가 나가지 않으면 자신들이 나가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가씨한테 다들 불만이니 여기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는 못 나가겠다고 하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저는 아가씨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계산된 급여를 주고 지금부터는 여기서 일해도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집에 아가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아가씨가 시모와 함께 있었어요. 시모는 회사에서 제가 쫓아냈으니 제가 아가씨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는 헛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가씨가 일 잘하고 했으면 제가 쫓아냈겠어요?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주고 심지어 개원할 때부터 있던 오래된 직원들이 아가씨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의 생활비를 제게 맡겨둔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이 아가씨를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저희한테 아가씨의 생활비를 저한테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남편의 동생이고 가족인데 당연히 서로 돕고 해야지. 하나뿐인 신우가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아이 키우며 돈 벌겠다고 하는데 안쓰럽지도 않냐? 독한 년. 네, 저 원래 독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치과에서 일도 안 하니 집에서 나가세요. 저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 이유 없고 호진이도 봐야 하지 않겠어요? 호진이는 나 혼자 충분히 잘 보살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고은이가 일을 구해 자리 잡을 때까지 네가 도와. 알겠니? 저는 어머니의 뻔뻔한 요구에 정말 황당해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고 나가버리시고 저는 아가씨와 더 말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방에 들어가 버렸네요. 다음 날 아가씨는 여전히 집에 있고 저 혼자 치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치과에 웬 남성분이 아가씨를 찾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묻고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가씨는 치과에서 일하면서 이분을 몰래 만났던 거예요. 어차피 아가씨도 지금은 혼자이니 남자를 만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분한테 결혼할 것처럼 만나면서 1,000만 원을 빌렸대요. 그런데 어제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무턱대고 찾아왔다고 해요. 저는 이분께 혹시 아가씨가 결혼도 했었고 아이가 있는 건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이분은 모르셨고 정말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으로 생각해서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우리 집 주소를 알려주고 집에 아가씨가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바로 우리 집으로 가셨어요. 1시간 정도 후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했는데 왜 집을 알려줬냐고 하며 자신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쩌려고 했냐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나와 시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골칫덩어리였던 아가씨가 집에서 나간다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편하게 쉴 수 있겠다는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퇴근했답니다. 퇴근하고 잠시 쉬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더라고요. 고은이한테 다 들었어.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고은이를 협박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대단한 남매다. 어떻게 아가씨가 결혼할 것처럼 사기를 치고 돈까지 빌리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아가씨를 두두네? 아가씨의 죄를 덮어주는 건 아가씨를 위한 길이 아니라 망치는 길이야. 그리고 이제 아가씨가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인데 본인이 알아서 살 수 있게 좀 둬. 그날 남편과 저는 대판 싸웠고 그 뒤로 일주일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저번에 왔던 남성분이 또 와서는 돈을 분명히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했는데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엔 시댁 주소를 알려줬어요. 그분은 바로 시댁을 향했고 2시간 정도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어떻게 우리 집을 알려줄 생각을 하냐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남의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분이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와서 연락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이거는 엄연히 아가씨의 잘못이에요. 덮어준다고 다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요. 어디서 며느리 따위가 시모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지금 그래서 네가 잘했다는 거야? 반성의 기미는 하나도 없고 그깟 1,000만 원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너는 그리고 새언니가 돼서 그 1,000만 원 갚아주지도 못하니? 그깟 1,000만 원이요? 제가 1,000만 원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해도 그 돈을 제가 왜 대신 갚아야 하나요? 아가씨는 어머니의 딸이지 제 딸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제 환자분 오셔서 끊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날 이후로 제게 연락을 하시지 않았고 저는 아주 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꾸준히 연락도 하고 여전히 아가씨한테 돈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부부 공동 생활비는 꾸준히 냈기에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이 아가씨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겼는데 직업이 변호사래요. 그런데 남편이 호진이를 우리의 아이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사실 결혼할 사람한테 아가씨가 이미 한 번 결혼도 했고 호진이의 존재를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지금 잘 되는 마당에 아이가 있다고 하면 결혼을 취소할 것 같다면서 마침 우리는 아이도 없고 능력도 되니 호진이를 우리 아이처럼 키우자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내 아이를 바란 거지 아무 아이나 바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건 사기 결혼이야. 절대 못해. 아무 아이라니? 내 동생 아이가 아무 아이야? 어차피 핏줄도 섞여 있는데 그게 왜 안 될 일이야? 그냥 좀 따지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안 돼? 그럼 아가씨가 사기 결혼을 한다는데 오빠라는 사람이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나만 이해 안 되는 거니? 옛날엔 다들 이러고도 잘만 살았어.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이번 주 상견례 때 호진이를 우리 아들로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상견례 자리에서 입도 뻥긋거리지 마. 그럼 바로 이혼이야. 그래. 안 그래도 예전부터 아가씨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차라리 갈라서자. 아이도 없고 같이 산 날도 얼마 되지 않으니 충분히 가능하겠네. 이혼해. 저와 남편은 이혼까지 언급하며 싸우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싸움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정말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를 보며 어제 한번 그렇게 싸운 것 가지고 무슨 이혼 서류까지 내미냐며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미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더는 남편과 함께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 알아보고 이혼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상담을 해보니 남편이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까지 가도 불리할 수 있다면서 확실히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당했고 남편은 가만히 있던 증거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제부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모든 말을 녹음해야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상견례 자리에 일단 갔습니다. 상견례에서 아가씨의 예비 남편이 들어왔는데 같은 대학교 동창 김성근인 거예요. 제가 성근이의 이름을 부르며 반갑게 인사를 하니 시댁 식구들은 다들 아는 사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교 동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가씨는 살짝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런 표정을 보며 나는 이 결혼 절대 못하게 막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성근이의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근이에게 연락해서 아가씨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보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성근이를 만나 사실 아가씨는 이미 한 번 결혼을 다녀왔고 어린 아들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역시 성근이는 전혀 몰랐다고 하며 결혼은 아무래도 생각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친구로서 나는 이 결혼 반대한다고 하며 이전에 우리 치과에서 일할 때 돈을 빌린 이야기, 지금까지 마땅한 직업도 없이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돈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상견례 전에는 그 아들을 내 아들처럼 위장하라고 했던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성근이는 전형적인 꽃뱀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제게 그런 시누이를 둬서 힘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소송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근이가 저에게 이혼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주었답니다. 성근이와의 만남 뒤로 아가씨의 결혼이 바로 취소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결혼식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가씨의 결혼 날짜가 다가오니 남편은 자꾸 저에게 호진이를 입양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싫다고 하자 주말에 집에 있는데 시부모님과 아가씨 그리고 호진이가 무작정 찾아왔어요. 저는 이 사람들이 호진이를 입양하라고 설득시키러 온 것이라고 확신하고 바로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얘기 다 들었지? 네가 지금 나이는 많고 아이는 없으니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입양을 하는 것이 좋겠구나. 그럼 장남은 아들이 있고 그리고 고은이는 시집가고 그림이 딱 좋지 않겠니? 이게 아주 시댁 말에 하나도 고분고분하게 듣는 게 없어. 그냥 어른들이 하라면 해. 시부모 말인데 당연히 따라야지. 그래, 여보.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솔직히 지금까지 안 생겼으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그냥 부모님 말씀대로 하자. 시부모와 남편, 아가씨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고 저는 정말 이 사람들 다들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나를 어르고 달랬지만 제가 꿈쩍도 없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버럭 냈습니다. 이게 아주 치과 의사라고 내가 오냐오냐 해줬더니 우리가 만만해 보이지? 끝까지 그렇게 나온다 이거야? 그냥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나 네가 호진이 입양한다고 할 때까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거야. 진짜 꼰대도 아니고 그깟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새언니 진짜 고집이 아주 똥꼬집이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집에 가지 않고 저는 그러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냥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5시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더니 얼른 자기 아들 출근 준비시키고 밥을 차리라고 했어요. 저는 원래 우리는 아침밥 잘 먹지 않는다고 하니 제 등을 때리더라고요. 저는 신경질 나서 그냥 바로 출근 준비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집에 있을 것 같아 친정집으로 퇴근을 했어요. 친정 부모님은 갑자기 찾아온 나를 보고 놀라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그동안 있던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화가 잔뜩 나셔서 다들 가만두지 않겠다며 우리 집으로 바로 가셨어요. 집에는 제 예상대로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이 다 있었고 저는 바로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모자라도 유분수지. 어떻게 조카를 아들로 입양시킬 생각을 해? 나는 절대 그 꼴 못 봐. 그러면 둘이 갈라서. 아버님, 어차피 우리 아이도 없고 충분히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일로 미진이와 이혼까지 할 생각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혼 소송까지 가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거네. 이미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 때문에 우리 미진이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절대 용서 못해. 그리고 자네는 자네 어머니랑 여동생이 비정상이면 자네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어디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난리야? 사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사기 결혼이라뇨? 둘이 서로 좋아 죽어서 그냥 과거를 말 안 한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사기 결혼이에요? 그리고 그쪽도 아들 원하시잖아요. 고은이한테는 아들이 필요 없고 그쪽은 아들이 필요하니 고은이의 아들을 당신 딸의 아들로 넘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에요? 애가 무슨 물건입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생긴 아이는 그쪽에서 키워야지. 왜 그 아이를 우리 딸에게 넘깁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미진이 전현이 성격이 지랄맞은 게 제 아빠 꼭 빼다 닮았구먼. 우리 고은이 피곤해서 쉬어야 하니까 나가요, 나가. 여기 제 명의의 제 집입니다. 나가시려면 그쪽이 다 나가셔야죠. 잘 됐네요. 이참에 저 정말 이혼합니다. 더는 이런 사람들 가족으로 못 두겠네요. 기간이 1년이 걸리든 그 이상이 걸리든 저 소송을 해서라도 기필코 이혼할 겁니다. 다들 나가세요.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불러서라도 끌어내겠습니다. 나가지 않겠다고 꿈쩍도 하지 않던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제가 경찰에 정말 신고할 것처럼 하자 그제야 나가셨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정말 너무한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매정하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럼 서로 이런 꼴 보지 않게 이혼하자니까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은 못 찍겠다고 버텼어요. 그 뒤로 저와 남편은 정말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 집에서 동거인처럼 생활했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결혼식 일주일 전이 되었습니다. 성근이가 제게 전화해서는 아가씨의 과거 행적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은 호진이를 입양하라고 말하는 시부모와 아가씨의 녹음 파일 말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성근이는 이전에 아가씨가 치과에서 근무했을 때 돈을 빌려갔던 분께 잠깐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은 당한 것이 아직도 분하다며 감사하게도 우리의 요청에 응해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녹음했습니다.
성근이에게 이것들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물으니 결혼식 날 오면 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 일단 남편한테 먼저 가라고 한 후 그리고 시간 맞춰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아가씨는 아주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 밝은 표정으로 신부 입장을 했어요. 아가씨가 버진로드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노래가 꺼지더니 시부모와 아가씨가 호진이를 제 아들로 입양하라고 했던 음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아가씨가 돈을 빌렸던 분의 음성이 나왔어요. 결혼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달려와 제 머리채를 잡았고 시아버지는 제게 욕을 했습니다. 아가씨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라고요. 결국 아가씨의 결혼식은 욕설과 대성통곡으로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저의 집으로 먼저 갔고 남편은 시댁에 시부모님과 아가씨를 모셔다 드리고 들어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식 전에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남편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싸서 집 밖으로 던져버리며 여기는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동안 난리를 치다가 시댁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 그리고 하객들이 찍은 제 머리채 잡힌 영상까지 모두 다 들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혼을 안 해준다고 난리치던 남편도 결국 합의 이혼을 해주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다시 치과 업무에 충실하며 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답니다. 이혼하고 나니 엄마가 참 외로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아이도 없고 저 혼자 먹고 살 능력이 돼서 남편이 시부모님과 아가씨의 호구짓을 참지 못하고 속 시원하게 이혼했지만 저희 엄마는 어린 제가 있었고 전업주부이시다 보니 혼자 살기엔 경제적으로 힘드셔서 한 맺힌 그 세월을 참고 사셨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엄마의 속이 문드러졌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앞에서 아버지나 친척들에 대한 나쁜 말 하나 하지 않으시고 저를 항상 사랑으로 대해주셨어요.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제가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제 밥벌이는 할 능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며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 엄마가 저로 인해 웃을 수 있도록 평생 효도하며 살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길고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쌀쌀한 날씨에 손을 후후 불어가며 군고구마를 먹고 있으니 이곳이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군밤이나 군고구마 파는 곳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도 전부 편의점에서 파는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길거리에서 파는 건 추운 겨울에 기다려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나이 40대의 돌싱입니다. 아이 하나 키우면서 감정적으로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제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행복한 추억만 안고 살고 싶어 노력하는 중이랍니다. 제 결혼 생활은 꽤 힘들었습니다. 바로 마마보이 같은 남편 때문이었죠. 지금은 그 마마보이 다시 마마님께 반품하고 어느 정도 회복을 마친 상태랍니다. 그런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초등학생일 때 지게차를 운전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던 중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의료 환경이 좋았을 때가 아니라서 사고를 당한 다리로 평생 절면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게차 운전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는 절름발이 딸이라고 놀림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일선에 뛰어들게 되었죠.
전업주부였던 우리 어머니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식구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 열심히 발에 땀이 나게 움직이셔야 했어요. 아버지도 절름발이었지만 구인구직을 하기 위해 열심히 돌아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기에 아버지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게 된 아버지는 가끔씩 저를 위해 학교에 찾아오곤 하셨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을 가야 하는데 비가 정말로 많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뚝이는 발을 질질 끌고 힘겹게 언덕길을 올라 학교에 도착해서 저에게 우산을 건네주셨을 때 저는 감동보다는 수치심이 먼저 들었어요. 지나가던 친구들이 뭐야, 은지 너네 아빠 장애인이야? 절름발이야? 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건넸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날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고 저는 절름발이 딸이라고 엄청나게 놀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한테 다음부터는 쪽팔리니까 학교에 오지 말라고 큰 소리를 냈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집에 가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버지께서는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죠? 하지만 그때 저는 철이 없어 몰랐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놀리는 게 싫었고 우리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꽁꽁 숨기고 싶어서였죠. 아버지와 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는 깊은 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커서는 물론 무척 후회하고 죄송스러웠죠. 아버지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요. 저의 이런 엇나가는 마음과 달리 아버지는 저를 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그게 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사춘기까지 겹쳐 아버지께 더 많은 화풀이를 하곤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랑 싸우고 돌아오면 그게 다 아빠가 절름발이어서 장애가 있어서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런 것 같았고 성적이 떨어져도 아버지 때문에 신경 쓰여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으니까 아버지한테 잘해야겠다, 오해를 풀고 화해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 내 마음도 모르고 늘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면서 아버지 수발을 들게 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춘기까지 온 자식이 누가 병든 아버지 수발을 들고 싶겠습니까? 그때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생 시절을 보낸 뒤 대학을 가게 되었는데 자취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1시간 반 거리의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야 했기에 정말 더더욱 피곤하고 힘들었죠.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한 결과 목표하던 회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꽤 괜찮은 식품 기업이었고 중견 기업이라 회사 복지도 참 좋았어요. 가끔 가다가 냉동 만두를 박스로 챙겨주곤 했는데 우리 가족은 그 만두를 참 좋아했었거든요. 거기다가 식품도 전부 할인이 되고 가게에 도움이 돼 정말 행복했답니다. 냉동만두를 한 박스 들고 오는 날은 주변 집들까지 전부 만두 굽는 냄새가 진동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28살쯤 회사 동료의 주선으로 소개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고 집안을 여러모로 돌봐야 했기에 연애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개팅이 떡하니 들어오니까 설레더라고요. 소개팅 당일에는 준비도 철저히 해서 나갔습니다. 소개팅남은 생각보다 멀끔하고 진중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를 해도 고민을 많이 하는 성격이었죠. 누가 보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진중해 보여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고 연애의 끝은 역시 결혼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만난 지 6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했을 땐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첫 연애였고 제 눈에 콩깍지가 심하게 쓰여 있을 때라 너무나도 그 프로포즈가 좋았어요.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나를 원하는구나 싶어서 같은 마음, 같은 하늘을 걸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달까요? 하지만 걱정도 물론 됐습니다. 제가 취업한 지 3년 차였기에 모은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집에 생활비까지 일부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비 신랑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 예비 신랑은 저에게 그런 걱정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저를 다독여줬습니다. 자기한테는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어서 신혼집 걱정이 전혀 없고 혼수도 비싸고 좋은 거 필요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예비 신랑의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홀어머니, 즉 시모가 문제였던 거죠.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은 제가 긴장도 많이 했고 잘 보이고 싶었는데 시모한테는 만만한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한테 정말 취조하듯이 하나하나 다 캐물어 보셨거든요. 제가 진땀이 줄줄 흐를 정도였고요. 인터넷 사연에서만 보던 그런 사람이 나타난 거였죠. 대학은 어디 나왔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하시길래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집에 계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집 남자도 하는 게 전혀 없네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게 되어서 일을 못 하시는 거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모될 사람이 저한테 사고? 보상금은 받았니? 집에 현금 좀 있어?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받아쳤어야 했는데 그놈의 첫 만남이 뭔지 제가 바짝 얼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요. 예비 신랑이 뭘 그런 걸 물어보고 있냐고 예비 시모를 타박하고 나서야 정신이 제대로 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예비 시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알아야 하는 거라면서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그때가 무척 과거이고 일하다가 난 사고라 보상금은 못 받았다. 생활비도 제가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쌍심지를 켜고는 설마 결혼해서도 생활비 보태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뼈 빠지게 번 돈 그런 데다가 쓰는 거 절대 반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나름 반격을 시도했죠. 저도 나름 직장 다니면서 돈 벌고 있는데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비 보태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예비 신랑이랑 이 부분은 다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고 저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부부가 얼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한지 아직 잘 몰라서 저희 부모님께도 말씀은 드려놨거든요. 이전처럼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수 없을 것 같으니 모아둔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생활비는 확 줄여서 용돈처럼 드려야 할 것 같다고요. 우리 부모님은 그 부분도 참 미안해 하셨지만 제가 모아둔 돈 드리는 거라고 하니 예비 신랑도 허락을 해줬어요. 결혼하기 전에 모아뒀던 돈이니까 알아서 쓰라고 배려를 해준 거죠. 아무튼 기가 센 예비 시모랑 밥을 먹고 난 뒤 자연스럽게 상견례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왔고 바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예상한 듯이 우리 부모님은 땀 뻘뻘 흘리면서 기가 센 시모한테 완전히 휘감겨 있더라고요. 시모가 설마 애들 결혼하는데 재 뿌릴 거 아니지 않냐면서 애들 등골 빼먹지 말자고 생활비에 관한 이야기를 못도 박았죠. 남편이 제 손을 콱 잡지 않았으면 벌떡 일어날 뻔했지 뭐예요. 이미 남편이랑은 다 상의가 되었기에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네네 하고 마셨고요. 물론 제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결혼하고 나서는 절대로 지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표정이 점점 굳으니까 예비 신랑이 예비 시모한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엄마, 교양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하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피식 웃으면서 교양? 교양? 내가 너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니? 교양이 다 무슨 소용이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자식 하나 제대로 키우기가 참 힘든 거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인사치레를 했죠. 그러니까 시모가 깔깔 웃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죽어서 돈이라도 남기고 갔죠. 그러고 우리 아버지를 쓱 보는데 마치 우리 아버지한테 차라리 죽었어야지 절름발이로 살아남아서 가족들 고생시키네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비약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교양 없는 우리 시모라면 저런 속마음을 가지고도 남을 사람이었죠. 어색하고 애매한 공기가 흐르는 사이에서도 결혼식 날짜를 잡았고요. 시모가 통 크게 예단 예물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순조롭게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웨딩 촬영은 하는 전날까지는요. 남편과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로 했기에 숍에서 화장을 다 마치고 이모님과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글쎄 시모가 스튜디오에 쫓아온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은 웬일이세요? 하니까 자기도 사진을 좀 찍고 싶어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웨딩 사진 찍는 걸 구경하러 온 줄 알았더니 진짜로 저랑 남편이랑 사진 찍는 가운데에서 같이 사진을 찍자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어디서 조잡한 드레스까지 빌려온 거 있죠? 스튜디오에서도 이게 무슨 광경이냐면서 와 대박이다, 시집살이 뻔하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한 번뿐인 웨딩 사진인데 너무 쪽팔리기도 하고 짜증도 나서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화장을 고쳐주신다고 따라온 이모님께서 대단한 시어머니라고 세댁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면서 저를 달래주시더라고요. 나 참 기가 차서 원. 우리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도 듣는 곳에서 그냥 대놓고 말을 했죠. 누구 웨딩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헷갈리네요. 차라리 모자가 사이좋게 사진 찍으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냥 집에 갈게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엄마는 결혼 사진도 못 찍고 결혼했다는데 불쌍하잖아. 우리는 다음에 리마인드 웨딩인가? 그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나불나불 거리는 거 있죠? 우리 둘이 찍어야 할 사진에 시모가 하나하나 낀 것도 모자라서 남편이랑 둘이서 사진 찍는 걸 뻔히 봤는데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안 따라올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웃는 얼굴로 말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어머님이랑 평생 사는 건 어때? 나랑 단둘이 사진 하나 못 찍으면서 어머니랑 어떻게 떨어져 살으려고. 그러니까 제 웃는 얼굴이 진짜 웃는 얼굴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남편이 그제야 시모한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둘이 찍을 테니까 시모 보고 그만 집에 가보라고요. 한참을 구시렁거리던 시모가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쳐다도 안 보니까 그냥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낼 수 있는 걸 왜 참아서 속을 알았는지. 웨딩 촬영을 아주 늦은 시간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시나 싶어서 신혼여행은 우리 둘이 가는 거지? 하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말 잘했대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했다면서. 엄마가 해외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데 그게 영 마음에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나갔냐고 한 소리 했죠. 신혼여행까지 지금 시모를 모시고 가자는 반푼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고 하니까 남편이 우물쭈물해요. 그럼 나 신혼여행 안 갈 테니까 너네 엄마랑 둘이 다녀와 하니까 그건 또 아니지 않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둘이서 해외여행 안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모 수발 들기는 싫으니까 안 간 거겠죠. 안 그래도 억척스러운 시모가 해외 가서는 얼마나 진상을 떨어댈지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그냥 말이나 한번 꺼내본 거라고 말 돌리길래 그런 말 2번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의 청약 아파트에 들어갔죠. 근데 그게 말이 좋아 청약 아파트지 시모한테 돈을 빌려서 얻은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시모가 2년 줄 테니까 빌려간 돈 2년 뒤에 갚으라고 하면서 돈 못 갚으면 그 아파트 팔고 합가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완전 펄쩍 뛰었죠. 그러니까 시모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노후 자금 털어서 아들 대출 안 받게 하려고 빌려준 돈인데 갚을 수가 없으면 합가를 해야지 하는 거예요. 남편은 저한테 엄마 노후 자금이니까 우리가 돌려드리는 게 맞지 이러고 있고요. 이미 남편이랑 이야기를 다 끝내둔 상태였던 거죠. 애초에 합가를 하려고 처음부터 뭐 집 알아서 해라, 신경 안 쓴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대로 끌려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웃는 얼굴로 대답했어요. 어머님, 그러면 저희 애 낳으면 애도 다 봐주시고 밥도 다 해주시고 청소도 다 해주시고 하는 거죠? 저희 맞벌이니까 어머님께서 집안일 다 해주시는 거 맞죠? 저 피곤해서 집안일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펄쩍 뛰면서 아니 자기가 다 늙어서 며느리 수발을 들어야 하네요. 그래서 제가 노는 것도 아니고 바깥일 하는 사람인데 집안일을 어떻게 하나하나 신경 쓰겠냐고 했죠.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입주 도우미도 필요 없겠다고 애들 줄줄이 소시지처럼 낳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께서 다 키워주실 거죠? 하면서요. 그러니까 시무가 일 없다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면서 한 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이란 없어요, 어머님 하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 늙은 어머니한테 그걸 다 시키겠다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냐고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할래? 나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못 써. 우리 둘이 살 때도 너랑 나랑 반반 딱 갈라서 하는 거다 하고 못 박았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꼬우면 네가 집안일 다 해라 마무리하니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시댁 사람들은 전부 며느리를 자기 몸종인 줄 알고 대하는 걸까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마마보이로 자란 건지 미리 알았더라면 절대로 결혼 안 했을 겁니다. 그래도 둘이 사는 신혼은 나름 괜찮긴 했습니다. 시모가 은근히 태클도 걸어오고 간섭도 하긴 했지만 버틸만 했고요. 저도 얼굴에 딱 철판 깔고 일일이 대드니까 시모도 저한테 작은 걸로는 트집을 잡지 않더라고요. 시모가 불쑥불쑥 찾아오지 못하게 애초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남편이 몰래 알려주면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하루는 남편한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더니 문 밖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두 번 다시는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기로 약속하고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었죠. 신혼 2년을 보내고 시모가 무슨 일수 받으러 온 사람처럼 저에게 노후 자금을 돌려달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귀를 후비적거리고 있고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3억이래요. 3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2년 동안 모아봐야 얼마나 모았겠어요? 당장이라도 합가할 기세로 나오는데 저도 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드릴게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시모도 펄쩍 뛰는 거예요. 무슨 대출까지 받아서 주냐고. 그냥 합가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고요. 도대체 합가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들러붙은 건지 제가 죽어도 같이는 못 살겠으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드린다고요 하고 대놓고 이야기하니까 시모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저한테 더 우길 수도 없고 합가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생떼를 쓰면서 자기 한마디면 너 이혼녀 만들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거라고. 예쁘다 예쁘다 해줄 때 더 이상 기어오르지 말라고 하는데 남편도 사색이 돼서 엄마 하고 부르더라고요. 참나 누가 무서운 줄 아나.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귀만 후비적거리면서 파고 있으니까 시모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한 번만 더 지켜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조용히 있으래요. 그 뒤로는 뭐 더 하면 더 했지 절대로 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합가를 못한 게 그리 억울했는지 시모가 시킨 건지 몰라도 남편이 저녁마다 전화해서는 엄마 밥 먹었어? 우리는 이제 밥 먹어 이러면서 오늘 반찬이 뭔지 일일이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모가 한 30분쯤 지난 뒤에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어묵볶음 간장에 졸인 게 맞냐? 미역국에는 소고기보단 굴을 넣고 해야 우리 아들이 좋아한다. 굴은 오래 끓여야 탈이 안 나는 거라면서 일일이 훈수를 두는데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매일같이 저러니까 돌겠더라고요. 그날도 반찬 만드는 걸로 한 소리 하려고 하시길래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반찬이랑 국 좀 만들어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데워 먹는 게 저도 편해요. 내일부터는 부탁드릴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전화 오는데 설거지 해야 돼서 바빠요. 하고 끊어버렸죠. 그 다음날 반찬을 해주셨게요? 당연히 안 해주셨죠. 대신 반찬 만드는 걸로 훈계하시던 전화도 뚝 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불러내서 오랜만에 얼굴 보자 하시는데 매주 보는 게 무슨 오랜만인지. 남편이랑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하고 피하고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남편이랑 둘이 보세요. 하고 피했죠. 시모가 솔직히 자기 아들 보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 저한테 잔소리하고 괴롭히고 싶어서 만나자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속으로 그럴 거면 둘이 살지 왜 나랑 결혼해서 날 피곤하게 하나 하는 생각도 물론 들었죠. 하루는 장문으로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옆에서 내조 잘하고 몸 관리 잘하고 있는 거 맞니? 임신은 왜 안 하니? 너 살쪄서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살 좀 빼라. 매일같이 몇 걸음 걸었는지 운동 몇 시간 했는지 나한테 보고하렴. 그래서 저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하면서 저녁에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 운동할 시간이 없네요. 아무리 남편이 가사를 좀 도와준다고 해도 전적으로 맡아주지 않는 이상 어렵겠어요. 남편한테 집안일 하라고 하고 저는 운동 다닐게요. 그러니까 바로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꼴릴 거 없어서 받았죠. 얘, 너 미쳤니? 우리 아들한테 집안일을 시키긴 왜 시킨다는 거야? 너 이혼당하고 싶어서 아주 수를 쓰는구나. 어머님 때문에 정말 이혼하고 싶네요. 누구는 뭐 이혼 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귀한 아드님 보듬고 살 거면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지. 결혼을 왜 시켜서 이러세요? 노총각 걷어준 거 고마운 줄 모르고 뻔뻔하긴 이 못돼 처먹은 아줌마 같으니라고. 다시 한 번 더 이혼하네 뭐네 하면 나도 가만 안 있어. 시모가 너 정신 나간 거야 뭐야? 야 이년아 하는데 전화 그냥 끊고 전원도 꺼버렸어요.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이 있었죠. 제가 친정에 이야기를 안 해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말리더라고요. 친정이 든든한 것도 아닌데 이혼까지 해서 낙인까지 찍히면 누가 절 데리고 가겠냐고요. 재혼이나 하겠냐면서 아직 살아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버텨보라고 하는데 정말 가난이 죄구나 싶었습니다. 몇 개월을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각방을 쓰자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제야 시모한테 전화하는 것도 줄이고 연락도 못 오게 해주겠대요. 물론 그 약속은 한 달이 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일 도와주고 저랑 대화도 좀 하고 예전처럼 돌아오는 것 같더니 다시 아나무인 태도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갱생이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이혼이 답이다. 친정에 비비지 못하더라도 홀로 서기를 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몸이 자꾸 축축 처지고 위열도 있고 감기 기운 같은데 이상하게 이전이랑 느낌이 다른 겁니다.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해보니 두 줄이 딱 뜨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임신 5주차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생긴 마당에 홀로 서기는 물거품이 되었죠.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남편이고 친정이고 시댁이고 모두 경사났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웃긴 게 시모가 완전히 태세를 전환해서 저한테 너무 잘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한 건 했다 난리를 치더라고요. 며느리 힘들어서 애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집안일 도와주라고 남편한테 눈치도 주고요. 저한테 무조건 아들일 거라고 우리 집안에 아들씨가 많다고 아주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입덧이 시작되었고 입덧을 엄청 심하게 하는 바람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예 음식 냄새조차 못 맡았거든요.
그런데 한 16주쯤 지나니까 입덧도 사라지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일찍 일찍 들어와라. 같이 밥 먹자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도 자꾸 남편이 밥 먹고 왔다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족발 먹고 싶은데, 김치전 먹고 싶은데 하면 내일 낮에 사 먹으라고 지금 피곤해서 못 사다 준다고 서운하게 그러더라고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혹시 바람이 났나 싶어서 휴대폰을 뒤져보니까 글쎄 시무랑 밥을 먹고 들어오느라 늦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장 남편에게 따지니까 제가 너무 이랬다 저랬다 시키는 게 많고 입덧도 하니까 배려하려고 먹고 들어온 거래요. 배려는 무슨 배려? 나랑 밥 먹는 게 배려해주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럼 우리 엄마는 혼자 밥 먹잖아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남편 기다리는 나는 혼자 아니냐고, 임신은 나 혼자 알아서 한 거냐고 따졌죠. 거기다가 제 뱃속의 아이가 17주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또 한 번 시모가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들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딸을 가질 수가 있냐면서 이제 집안일도 좀 하고 산모가 움직여야 애가 쑥쑥 나오는 거라고. 남편한테 집안일 시키지 말고 스스로 하라고. 나중에 애 낳고 어떻게 살림하려고 하는 거냐며 제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와, 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데 코 골면서 자는 주제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한테 아예 반기를 들었죠. 당신 좀 앉아봐. 임신, 출산, 육아는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런 거면 나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겠어. 아이에 대한 책임은 반반인데 임신도 출산도 다 나 혼자 하니까 불공평해. 임신 기간, 출산의 위험수당까지 계산해서 최저시급이랑 주휴수당 계산해서 줘. 그러니까 남편이 펄쩍 뛰는 겁니다. 저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다고 혼자 죽을 것 같은 고통 참고 애 낳아야 하고 며칠간 몸조리 해야 되고 수유도 해야 되고 시터 비용, 출산 비용, 산후조리 비용 다 대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고통받는 만큼 너는 돈으로 계산하라고 했더니 저한테 네 약이면서 왜 자기한테 돈 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약이면 당신은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또 뭐 시모한테 봐달라고 하면 된다. 어린이집 보내면 되지 않냐 하는데 어린이집 대기번호 받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르나 보더라고요. 자기한테 뭘 바라길래 이런 소리를 하냐고 물어서 그냥 제가 말한 대로 다 해달라고 했어요. 네가 집안일을 했으면 얼마나 했냐고요. 너네 엄마도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가사 도우미 쓰겠다고 하니까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저한테 육아휴직 내면 외벌이인데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냉전이 시작되었고 저는 남편과 대화조차 하지 않는 상태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산후조리원까지는 남편이 돈을 내줘서 갔는데 시모가 딸 낳은 주제에 조리원에 들어간다고 한 소리 하대요. 세상에, 아들 낳아야지만 조리원에 갈 수 있는 법이라도 있는 건지.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들이든 딸이든 핏줄 낳은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몸조리도 못하게 하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아들, 딸 차별하는 인터넷에서 보던 막장 시모냐고 되물었더니 저한테 우리 아들 밥 못 챙겨 먹을까 싶어서 그런 거다 하시더라고요. 조리원에서 남편 밥 다 주는데 뭐가 문제냐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들 잠자리 바뀌면 고생해서 그런 거래요. 아니, 당신 아들 코 골면서 잘만 자던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내 코 골고 자고 있어서 간호사가 눈치까지 줬었거든요. 어머님, 잠자리 바뀌면 못 잔다던 사람이 코를 너무 골아서 간호사도 눈치 줬어요. 아내가 출산하고 입원해 있는데 그렇게 꿀잠 자는 사람 처음 봤대요, 글쎄. 그러니까 걱정하시려면 제 걱정을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출산하고 제가 힘들었죠. 저 인간이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머니? 남편 자는 거 제가 동영상 찍어둔 거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눕자마자 코부터 고는데 누구 닮았는지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킁킁 하면서 남편한테 엄마 집 와서 쉴래? 잠자리 바뀌니까 힘들지?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장학에도 산후조리원에 산모들 많아서 부끄럽다면서 시댁에 가더라고요. 다른 집은 남편이 수유도 도와주고 유축도 도와준다던데 저는 혼자서 낑낑거리면서 하고 있었죠. 우리 남편은 다른 남편들이 아기 보느라 정신없을 때 시무랑 둘이 와서 면회 시간에만 쓱 보고 가더라고요. 저한테 애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색이냐며 원숭이 같다고 하는데 시모는 제 얼굴 한번 보고 딸아이 얼굴 한번 보더니 성형수술비 좀 많이 나가겠네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남편 판박이죠? 자세히 보니까 어머님도 좀 닮았는데 어머님 유전자인 것 같으니까 수술비 적금 꼭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둘 다 똥 씹은 표정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조리원에서 퇴소하고 나서부터 진짜 육아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모가 도와주면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던 남편의 말과 달리 시모는 단 한 번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요.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와보고 싶어 하셨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오래 움직일 수 없어서 못 오신다고 했어요. 친정 찬스로 그래도 밤에 잠은 자면서 아이를 케어했는데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언제까지 도와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중에서 새벽 수유가 정말 힘들었는데 전몸살까지 겹치는 바람에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낑낑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죠. 유축해놓은 거 데워서 먹여만 주라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애엄마가 엄살이 그렇게 심하냐고 타박을 하는 겁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지금 잠 깨면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거냐고 그 말에 너무 서러워서 제가 소리를 쳤어요. 내가 밖에서 애 낳아왔어? 네 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네가 애한테 해준 게 뭐야? 목욕 한번 씻겨준 적 없는 사람이 저러니까 화나서 소리를 쳤더니 그 새벽에 시모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대요. 엄마가 와서 좀 도와줘. 나보고 애 젖을 먹이라 하잖아. 그게 뭔 소리냐? 우리 아들이 젖이 나와 뭐가 나와? 그래서 저도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유축해놓은 거 먹여달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거 하나 못할 거면 애는 왜 낳았어? 너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아들, 자는데 자꾸 피곤하게 굴면 우리 집 와서 자고 출근해. 남편이 전화를 뚝 끊더니 우리 엄마 말 들었지? 이러면서 의기양양하게 굴더라고요. 그 말에 너무 열이 뻗쳐서 그 새벽에 전몸살로 퉁퉁 부은 몸을 이끌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짐 싸는 저를 보면서 너 뭐하냐? 하는데 꺼지라고 너랑은 못 살겠다고 했어요. 네 입으로 네 자식이라고 한 내 자식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너는 아빠 노릇 할 생각도 하지 말고 권리도 찾으려고 하지 마. 황당해하고 있는 남편 놈을 뒤로하고 택시 잡아서 친정으로 울면서 갔죠. 제가 엉엉 우니까 엄마도 아빠도 놀래서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 새벽에 잠옷바람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시모가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냐고 막말한 거, 남편이 마마보이라는 거 죄다 일러바치니까 엄마도 아빠도 황당해 하셨습니다. 엄마가 그 정도였냐고 하는데 제가 그냥 참고 살라며 하며 빽 소리를 질렀죠. 아빠는 엄마한테 한 소리 했어요. 우리 딸이 최우선이지 어떻게 딸한테 참고 살라고 할 수가 있냐며 온 가족이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 오래간만에 푹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어디냐고 집 나갔다면서 하고 묻더라고요. 한 번은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정 왔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뭘 잘했다고 거기 가서 앉아있냐고 남편 흉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혼당하고 싶냐, 또 똑같은 레퍼토리로 저를 싸잡아서 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이혼을 왜 당해? 당하는 건 아줌마 아들이지. 나 이미 이혼하자고 했거든? 그러니까 씩씩거리면서 너 딱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 테니까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올 테면 와봐라. 나도 기다렸다 하는 마음으로 칼을 갈고 기다렸습니다. 진짜 오려나?
싶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씩씩거리면서 진짜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친정이 주택이라서 골목길 안쪽에 굽이굽이 있어서 찾기도 힘든데 어떻게 한 방에 딱 찾아왔더라고요. 웃긴 게 남편도 같이 씩씩거리면서 따라온 거 있죠? 문 열어준 아빠가 놀라서 엄마도 호출을 했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5명이 거실에 둘러앉아 있는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건지 시모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가 나한테 아줌마 아줌마 하대? 어디 쥐뿔도 없는 게 무슨 자존심이야?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받아쳤죠. 몇 년 동안 나한테 이혼 가지고 협박하더니 내가 한다고 하니까 무섭나 봐? 그 나이에 애까지 달려서 이혼하면 누가 받아준다냐? 누가 받아줘야 이혼해요? 마마보이도 이혼 사유 되더라. 아줌마가 나한테 보낸 이혼 협박 문자 내가 다 가지고 있어. 그거 증거로 다 제출할 거고 재산 분할도 요청할 거야. 그랬더니 시모가 제 머리채를 확 잡아채면서 누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하면서 악을 쓰더라고요. 저도 같이 머리채를 붙잡고 아줌마 아들이 나한테 한 짓이 얼만데 이혼 당해도 싸지 하면서 되받아쳤어요. 내 새끼 친권, 양육권 다 들고 올 거고 양육비도 꼬박꼬박 받을 거니까 각오하라고요. 우리 남편이랑 엄마가 놀래서 저랑 시무랑 뜯어말리고 있는데 아빠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교양 없이 굴 때부터 알아봤어. 어디 쌍놈의 옆에 내가 우리 귀한 딸을 그딴 식으로 괴롭히고 머리채까지 뜯어? 당신 덜 자란 아들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 아예 젖까지 먹이지 그래? 내 딸 고생시키지 말고 아들 수발이나 들면서 사셔. 아이고 누가 그런 말 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고? 그쪽이나 평생 한쪽 다리 절면서 딸한테 기대 사셔. 나도 하자 있는 부모 딸린 계집애 처음부터 집에 들이기 싫었어. 떡하니 아들이라도 낳았으면 몰라. 그 말에 우리 엄마가 부엌으로 가서 김장할 때 쓰는 굵은 소금을 시무랑 남편 얼굴에 패대기 치듯 뿌렸어요. 놀래서 도망가길래 엄마가 부정 탄다고 2번 다신 오지 말라고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직 추운 겨울이었고 우리 집이 다세대 주택 2층이었거든요. 전날 눈이 펑펑 왔고 살짝 녹은 다음 얼어붙었기에 돌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그 계단을 씩씩거리면서 내려가다가 그만 자빠진 거예요.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내려간 게 아니라 얼굴부터 엎어지면서 막 대굴대굴 구른 거죠. 좁은 돌계단을요. 시모가 놀래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119 좀 불러달라고 엉엉 울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편 무릎이 돌아가 있더라고요. 일단 놀래서 119는 불러줬죠. 그날 저녁에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니 우리 아들 무릎뼈가 부러지면서 십자인대가 파열됐고 그 탓에 다리를 절게 됐다면서 저보고 책임을 지래요. 엉엉 울면서 저한테 빨리 와서 병수발을 들어야지 뭐하고 있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너무 고소해서 웃음이 날 것 같았죠. 제가 거길 왜 가요? 평생 한쪽 다리 절면서 사는 아들 잘 돌보면서 사세요. 다리 불편한 우리 아빠한테 하자 있는 부모라고 막말하더니 아줌마는 하자 있는 아들이 생겨버렸네? 양심도 없지. 하자 있는 그놈 간호를 왜 내가 합니까? 저도 하자 있는 놈이랑 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옆구리에 끼고 병간호하세요. 그러면서 침을 칵 퇴하고 뱉었습니다. 꼴 좋다고 깔깔거리면서 웃어도 좋고요. 그리고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도 시작했어요.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 하길래 조금이지만 받게 되었고 위자료도 당연히 받았죠. 친권, 양육권 당연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저한테 왔고요. 전 남편이 저한테 가끔 연락 와서는 보고 싶다고 우리 딸 한 번만 봤음 소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쇠 했죠. 누구시냐고 우리 애는 아빠가 없어서요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지 말라고 애원을 하면서 엉엉 우는데 엄마 찾던 사람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와서 저한테 약한 모습 보여주면 제가 뭐 냉큼 좋다고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저를 바보로 본 거 아니겠어요? 이때다 싶어서 차단해버리고는 두 번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면접 교섭권 당당하게 신청해서 오라고 했죠. 그래도 아이한테는 아빠이니까 면접 교섭권 신청해서 들고 오면 보여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요. 제 생각에 아이랑 둘이서만 만나라고 하면 그것도 신청하지 않을 게 뻔했지만요. 시모가 여전히 남편 옆에서 병수발 들고 있다던데 앞으로 쭉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사람이 마음을 곱게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자 있는 집안이라고 무시하더니 똑같이 돌려받으니까 지금쯤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절름발이라고 무시한 것도, 마마보이 아들 둬 놓고 저한테 갑질한 것도 평생 속죄하고 후회하면서 살길 바라고 있어요. 이래서 당장 코앞의 일도 모르는 거라는 말이 있나 봐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항상 어디서나 말 조심하시고 받은 만큼 꼭 돌려주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면 그만큼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법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상처도 꼭 그 사람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현명한 여러분의 선택을 저는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의 홀로서기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